비 내리던 어느 추운 날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걸려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였습니다. 70년 동맹, 그 견고한 믿음의 균열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지금껏 세계가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던 지도가 처음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뒤집힌 그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 영상은 왜 세계의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명령이 아닌 협력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장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전 세계의 전략 지형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분 단위로 증명해 드릴 것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밤 10시 37분 워싱턴 DC 백악관 NSC 상황실의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국 국가안보의 고위 보좌관 로버트 킹입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회의실 모니터에 붉은 텍스트가 떴습니다. 일본 총리의 긴급 통화 요청이었죠. 저는 곧바로 백악관 비서실에 연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응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님의 제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통화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요청을 거부했다고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직감했고, 그래서 이번 일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본은 70년 넘게 이어진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의 총리가 워싱턴에 직접 긴급 전화를 걸었고, 미국 대통령이 그 전화를 정치적 이유 없이 일정상 이유로 거부했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기이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이 단숨에 종료됐다는 군사통신 보고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전격 항복했고 그 과정에서 태국 측은 별다른 무력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지 특파원의 말에 따르면 전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CIA 담당 요원 제임스 리를 불렀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전문으로 다뤄온 인물로 이번 분쟁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거 무슨 일인지 자네는 알고 있나? 저도 지금 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게? 비정상으로는 아무런 공습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군 벙커가 증발했습니다. 폭발 흔적도 없이 지면만 깨끗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밀 타격, 공식 전투 기록이 없는 전쟁. 이건 누군가가 새로운 전쟁 방식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NSC 핫라인으로 연결됐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총리실 외교 담당 보좌관 사카이 나오토였습니다. 킹 보좌관님, 먼저 이 상황에 대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저희가 예상했던 방향이 아닙니다. 현재 일부 언론이나 정보 채널에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식의 보도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순전히 인도적 목적의 기술 지원과 그것도 지뢰 제거와 복구 장비 제공에 한정된 협력만 진행했을 뿐입니다. 인도적 협력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뢰 제거 작전이었고 일본 자위대는 기술 지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카이 나오토 보좌관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CIA 보고서에는 지뢰 제거 장비가 실은 전술 레이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이쯤 되니 상황은 명백해졌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이 모종의 작전으로 캄보디아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작전은 미국의 정보망조차 침투하지 못한 정밀성과 속도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펜타곤 참모총장 앤더슨 장군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뒤 워싱턴에 불어닥칠 한 장의 검은 파일이 이 모든 의혹을 사실로 바꾸고 세계의 질서를 뒤집게 될 줄은요.
12월 12일 오전 10시 국방부 사이버 방어사령부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 발생한 타겟팅 시도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밤새 도착해 있었고 그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여전히 NSC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고 함께 자리한 이들은 사이버전 담당 장군, 해군 전략기획실 책임자, CIA 디지털 위협 분석관들이었습니다. 브리핑은 간결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해킹 경로는 중국 해군 제3기술부 산하 기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일본 A사의 전술 드론 통제 모듈에 백도어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드론 시스템을 실시간 해킹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통해 설정된 좌표가 하필이면 미국 해군 제7함대의 보급 경로와 주요 정박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은 일본산 장비였습니다. 문제는 그 장비가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였습니다. 그 좌표들은 훈련용도 아니었고 단순한 항로 예측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에서 미군 함정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과 위치, 보급이 집중되고 이동이 느려지는 지점들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즉, 일본에서 만들어진 장비가 중국의 손을 거쳐 미국 해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사이버 사고도 아니고 공격 직전까지 계산을 끝낸 상태.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되는 단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회의실의 공기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을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해킹 경로를 인지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CIA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현 시점에선 확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 방산업체 내부의 중국계 하청 계약 이력을 추적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급 기술 인력이 중국 내 군 관련 기관과 커넥션을 유지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일본이 직접 배신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일본의 허술함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허술함의 대가는 미국 군이 타겟이 된 것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국방정보국으로부터 한 건의 추가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극비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 동일한 해킹 경로 사전 탐지 보고. 그 정보는 한국은 이미 한 달 전 일본산 전술 장비의 해킹 가능성을 탐지해 자체 격리 및 분석 중이었고 해킹에 쓰인 알고리즘이 북한 및 중국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X스팬 구조임을 식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짜 위험을 사전에 포착했는지, 누가 미리 방어하고 누가 방심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의 저울 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무게를 얻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오전 9시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미국 NSC 본부로 한 외교 연락이 접수되었습니다. 보낸 이는 이준수 국방무관실 소속 부무관이었습니다.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수집한 관련 위협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고 합니다. 비서관의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수신 회의를 잡았습니다. 전달된 것은 어떤 종이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개의 암호화된 USB였습니다. 전용 분석실에서 USB를 열자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 로고가 뜬 후 자동으로 데이터가 정리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명 1. KR Cyber Scan X Span Trace Nov 1.2. 파일명 2. System Compromise Target Log 요코수카 JPN.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 시작한 해킹 경로를 한국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추적하고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라웠던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해킹 원인이 단순한 장비 취약점이 아닌 일본 방산기업의 부품 납품 시스템에 침투한 중국 하청업체의 소프트웨어 모듈 때문이라는 상세 분석 결과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런 종류의 기술 침투의 가능성을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감지하고 있었고 일본과 비슷한 기술 체계를 쓰지 않기 위해
자체 전술 장비 OS를 전면 교체 중이라는 정보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무겁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 게임을 먼저 읽고 있었군요. CIA 부국장 테리슨도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먼저 의심하지 않길 바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누굴 더 믿어야 할지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국방부 전략물류센터 회의실 안. 이번엔 조선 함정 MRO 시스템 비교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발표자는 국방조달청 소속 분석관 제이슨 로웰.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한 함정 유지 보수 MRO 패키지의 효율성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비교 대상은 일본과 한국 두 나라입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엔 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요코스카 조선소 미 해군 구축함 평균 수리 소요기간 117일. 거제 울산 조선소 동일 함급 수리 평균 소요기간 21일.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로웰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코스카는 선체 정비부터 예비 부품 확보까지 수직 통합이 불안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민군 통합 생산 라인과 실시간 부품 공급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속도에서 전쟁이 갈리는 상황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이버전 대응 능력만이 아니라 한국은 전장 시스템 전체를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 자문단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요청 없이도 이 모든 걸 준비해온 거군요. 이런 파트너라면 우리가 지도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지는 더 확실하게 명확해졌군요. 2025년 12월 14일 오전 10시 국방부 방산정보실에서 대외비 수준의 문서가 우리 손에 전달됐습니다. 제목은 민간 방산 서브 계약자 위험 등급 평가 보고서.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공식 발표가 불가능한 민감한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공개된 것은 일본과의 방산협력이 가져올 잠재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일본 내 방산 기업의 하청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며 그 하청망 중 일부가 중국 국유 기업의 투자하에 있다는 점. 문제의 부품은 드론 내부에서 외부 지휘 통제 시스템과 통신을 주고받는 핵심 칩셋, 즉 위치 정보, 비행 경로, 타겟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게 해주는 통신 모듈의 중심 부품이었습니다. 그 제조사는 일본 본사이지만 생산은 베트남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 베트남 공장은 중국 국유기업이 지분 51%를 보유한 제3공정 라인을 통해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그 칩셋에 사용된 통신 라이브러리는 중국의 군사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아닌 구조적 허점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한국이 앞서 경고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보다 먼저 이걸 알았던 거죠? 누군가가 물었고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입하지 않고 직접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이전도 외주 생산도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자국 내에서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요. 그래서 해킹도 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그 침투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오후 3시 국방부 디지털 작전통제센터 VIP 브리핑룸. 이번 회의는 백악관 직속 전략기획실 주재로 열렸고 브리퍼는 한국의 방위산업 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미측 기술 자문단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스템은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전장정보 통합 운영체계, 통칭 KTOSS Core의 Tactical Operation Synchronization System입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디지털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해, 서해, 대마도, 스시마 해협까지. 이 모든 해역의 움직임이 실시간 드론 및 위성 연계로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위협 식별, 교전 규칙 적용, 함정 회피 루트 제한, 자동 예비 장비 요청, 항만 정비 라인 호출까지 모든 게 4분 이내로 처리됩니다. 4분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고 기술자가 이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민간 조선소, 군수창, 부품제 조사를 단일 디지털 통제망으로 엮었습니다. 즉, 위협이 발생하면 KTOSS가 공장에 자동 명령을 내리는 체계입니다. 그 결과 전투함 한 척을 21일 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그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뒤집힌 지도 위에서 거제와 울산, 진해, 포항은 단순한 지리적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둘 수 없는 속도의 전진기지였고 기술과 의지를 깎아 만든 방패이자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전 세계 앞에서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전 8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비공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핵심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략조선, MRO, 방산 패키지의 10년 단위 계약 전환 대상국 재평가. 그 말은 곧 70년 넘게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던 미군의 핵심, 정비, 유지, 기술 협력 사업, 총액 약 800조 원 규모의 전략 계약을 누가 이어받느냐는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조달정책실 책임자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10년 계약 패키지의 주 협력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스템이 진짜 전장에서 우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선택한 것이야. 대통령은 회의 종료 직후 각 부처 장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일본이라는 동맹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보는 감정이 아닌 성능과 속도로 결정됩니다. 한국은 단 하나의 요청 없이도 그 모든 시스템을 스스로 준비해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밤 11시 저는 워싱턴 DC 국방성 옥상에서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며칠 사이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70년 동맹이라 믿었던 일본은 안보기술의 허점을 드러냈고 정치적 로비도 시작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의회와 여론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결정 번복을 시도했었죠. 하지만 그 시도는 이미 한국이 보여준 실행의 증거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예측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이 오기 전 누가 먼저 끝낼 수 있을지를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 답이 거제와 울산, 진해와 포항이라는 한국의 해안 도시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밤을 새우며 철을 깎고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의 전장을 준비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의 국방지도에서 전략 기반 거점이라는 표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도가 뒤집혔고 우리가 보던 세계의 중심축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이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의 전략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해온 한국의 항구 도시들이 작전을 설계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는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요청이 아닌 준비로, 전쟁이 아닌 속도로 세계의 질서를 다시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뒷면, 그 숨겨진 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감동 사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은 선택이 아닌 함께하는 동행이고 좋아요는 영상 제작자의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이 채널을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감사합니다.